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애고당 김중현입니다. 시작부터 한탄을 애고. 네, 아니고요. 네.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에코벨리라는 그룹의 애고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빈말인데요. 많이 줄이잖아요. 네. Everyone got one. 진짜로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다. 어. 그게 바로 애고다. 나도 가지고 있고 동진 말이 가지고 되네요. 있고. 말이 되네요. 그게 바로 애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애고라는 게 나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걸 생각하면 네, 쉽게 애고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잘못 정한 것 같아요. 사랑과 애고 이렇게 할 걸. 네, 그러나 네. 제가 또 마련한 제목이 있으니까 오늘 주제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사랑과 습관 이렇게 잡았는데 또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김수현 작가 신작 드라마 제목 같아요. 네. 사랑과 야망, 뭐 사랑과 습관 이런 것 같기도 한데. 네. 사랑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네. 나를 지키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려면 애고가 중요하게 이렇게 포장이 돼야지만 사랑하기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 저는 애고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애고를 얼마나 잘 드러내고 애고를 얼마나 잘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이 좋아질 수도 있고 파탄이 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애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싶어서 애고당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지난 2달 사이에 지은 당명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동안 계속 실망스러웠는데 이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건 사실 전인적인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쉬엄쉬엄 슬렁슬렁할 수 없는 게 사랑이기도 하고 사랑 자체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막 들었다 놨다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저는 생각이 항상 드는데 사랑이 어디 있을까? 사랑이 있는 곳이 어딜까? 이렇게 생각하면 내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어요.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어요. 베이스가 들려요? 여기 있어요. 여기. 네.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근데 이것을 내 속에만 있다라고 고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관한 어떤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이제 사랑도 우리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자기의 습관대로 자기의 삶의 태도로 자기는 하나도 안 변하면서 그 사랑을 유지하는 경향들도 있잖아요. 자, 어쨌건 이렇게 사랑이 갖고 있는 뭐 게임의 속성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이제 밀당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랑에서 규칙을 누가 정할 것인가 등등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깊게 다룬 두 편의 작품을 갖고 왔습니다. 네. 팬텀 스레드, 네. 아노말리사 이 두 네. 편입니다. 그 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오늘 논문을 하나 이 정말 묻혀있던 논문을 제가 발굴 하나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그 학술서를 뒤지다가 뜻밖의 논문 하나를 발견하게 됐는데 일산에서 발견하셨죠? 아니요. 네, 감 왔어요. 정말 희귀한 논문인데 제가 발견을 해서 네. 그 논문의 일부분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커플룩이에요. 네. 블랙? 핑크. 네. 블랙핑크 이거 저 혼자도 돼요. 네. 난 핑크가 없구나. 네, 없잖아요. 네. 레드벨벳 하려고 했는데 벨벳이 없네. 네. 자, 여기서 어쨌건 서둘러서 죄송합니다. 자, 1분 브리핑 하겠습니다. 네, 이런 브리핑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미국의 학술지를 제가 네네. 보다가 영어로 이렇게 보다가 번역을 했는데요. 이런 논문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굉장히 희귀한 논문인 것 같고요. 1800년대 논문인 것 같은데 인간의 치아 형태의 진화에 따른 사랑의 양식 변화와 포크 앤드 스푼 사용에 대한 음양학적 고찰이라는 논문입니다. 네, 벌써 거창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문으로 학계에서는 알려져 있고요. 네. 인간이 이 교합 상태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에 따라서 사랑의 양식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주제예요. 옛날 음식을 뜯어 먹을 때는 절단 교합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절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포크와 스푼 그리고 나이프를 발명하고 난 이후에는 뜯어 먹어도 되지 않으니까 떠 먹어도 되니까 이 교합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버바이트라고 영어를 표기하는데 희귀 교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200에서 25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의 역사에서 얼마 안 된 일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사랑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논문이에요. 이 논문을 왜 갖고 왔냐 하면 오늘 다룰 두 편의 영화 팬텀 스레드와 아노말리사에 굉장히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아노말리사에 보면 포크로 뭘 떠먹다가 계속 이에 부딪히니까 여자가 그렇게 소리를 내니까 남자가 굉장히 짜증을 내면서 그 소리를 안 내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You're clicking your fork against your teeth. Could you not do that? 그리고 팬텀 스레드에 마찬가지로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스푼을 이로 긁어먹는 소리를 냅니다. 여자가. 그러니까 남자가 약간 짜증 섞인 눈빛으로 그걸 바라봅니다. 이게 어쩌면 제가 보기에는 사랑이 콩깍지를 깨는 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을 사랑할 때는 모든 게 좋아 보이다가
아주 사소한 일 하나 때문에 사랑이 깨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바로 그런 소리들. 그리고 이로 포크나 스푼을 긁어 먹을 때 내는 소리 때문에 사랑이 깨지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치아 형태가 변해서 인간이 진화했지만 진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소리 때문에 짜증을 내면서 사람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이 논문이 담고 있고요. 그 논문을 재해석한 것이 바로 아노말리사와 팬텀 스레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논문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네? 그 논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공개하기 힘들어요. 그렇군요. 사회 지금 말꼬리가 길어요. 사회에 통용되기 힘든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공개하기 힘들고 알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의 사랑 그렇죠. 같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네. 재밌는 이야기를 또 오늘 이렇게 네. 치의학적으로 네. 처음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그 학계에서는 처음으로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그래봤자 팔장 한 1분 가겠죠. 이 긴 제목을 한번 유심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네. 이 두 편의 영화를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었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편의 영화로 알겠습니다. 약간 빨리 끊으려고. 무시하는 것 같아. I feel as if I've been looking for you for a very long time. You look beautiful. Very beautiful. I have things I want to do. What precisely is the nature of my game? All your rules and your clothes and all this money and everything is a game. This was an ambush. Stop. Are you sent here to ruin my evening and possibly my entire life? Stop it! 네,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 팬텀 스레드입니다. 네, 저희가 좋아하는 감독이죠. 네. 네. 다니엘 데이 루이스 감독이 아니고 폴 토마스 앤더슨 네, 감독이죠. 전 이 제목이 너무 좋아요. 네. 팬텀 스레드라는 이 제목을 봤을 때 어떤 장면을 생각하게 되는데 네. 그 장면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게 이 영화라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실, 보이지 않는 재봉의 힘을 말하자면 우아하게 영화를 연결시키는 힘 같은 것들을 제목으로도 표현하고 영화의 연출 스타일로도 표현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딱 보고 나서 딱 그냥 바로 어떤 사자성어가 떠올랐는데 그게 천이무봉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천사의 옷을 지을 때는 이렇게 바느질한 흔적이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만큼 이제 아주 뛰어난 예술가들 이런 것들 이제 칭송할 때 이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이 연출력은 천이무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일단 영화 얘기를 보다 보면 이 중간에 이제 영화 속에서 계속 펼쳐지는 남녀 간의 사랑이 영화 속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랑의 역학적인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역학 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관계를 정말 보이지 않는 실로 이렇게 엮어낸 것처럼 굉장한 부분이 있고 원래 이 말은 19세기의 그 빅토리아 시대에 있었던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9세기의 영국의 그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들이 굉장히 나빴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느질 같은 일을 종사하는 그런 여성들이 하루에 장시간 열몇 시간씩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가게 되면 허공에 마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옷들이 있어서 허공에서 이렇게 자기가 실을 재단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자체로 이렇게 손놀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실이라는 의미로 팬텀 스레드라는 말을 썼다고 하는데 자, 이 영화를 이제 저는 이제 올해 나온 뭐 최고의 사랑 영화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최고 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이 영화는 일단 그 액자 형식 같은 부분이 있다라는 이런 얘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영화 시작하면 맞아. 한 여인이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영화에 도입을 하기 위한 액자를 만들기 위한 도입부처럼 보이죠. 근데 이런 형식을 줄 때 그 말을 하는 시점이 언젠가라는 네. 것을 영화 전체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 알마라는 여성이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레널즈와의 사랑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해준단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 말을 했던 시점이 언제냐? 사실상 이 이야기의 거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 즉슨 그녀가 자기의 사랑이 이미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상황에서 관객들을 향해서 사실은 내 사랑은 이런 거다라고 규정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관객 입장에서는 이미 완료됐고 결론이 난 어떤 게임으로서의 사랑의 피리어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과연 이 사랑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면에서 이런 액자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먼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해도 됩니다. 네. 안 되는데?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려고 그랬는데. 하세요 그러면.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하느냐? 의사한테 하거든요. 근데 의사한테 하는데 의사한테 이 얘기를 해준다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사랑을 병리학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근데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그 의사는 사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못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예 그냥 치료에서 배제가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사랑이 약간 좀 뭐라고 그럴까요? 저런 것도 사랑이야? 혹은 사랑에 저런 독한 구석이 있어? 등등까지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모든 사랑에는 약간의 병리학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네. 쉽게 얘기하면 네. 모든 사랑에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가학성과 피학성이 있는 것 아. 같아요. 누군가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면서 가학적으로 대할 때가 있고 때로는 피학적으로 자신을 가둬주길 바라는 그런 속성 같은 게 있는데 사랑의 가학과 피학을 계속 밀고 당기는 게 사랑의 어떤 그 원동력 같은 거라고 본다면 그 속성 자체가 약간 병리학적인 특성 같은 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에서 이제 이 사랑이 병적인 특성이 있는데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건 그 병적인 특성이 피치 못하게 온 병적인 특성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병을 요청합니다. 네. 그것 자체가 굉장히 영화에서 중요한 모티브가 되고 그런 면에서 이 병은 의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스타일의 병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을 다룬 굉장히 이색적이면서 독특한 네. 러브 스토리죠.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그런데요. 네. 이것은 레이놀즈가 내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내 시간, 내 공간 맞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내 공간 속에 알마라는 낯선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향한 가학과 피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이 주인공인 레널즈가 자기의 제국이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인류 디자이너로서 어떤 그 건물 안에서 모든 것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숙식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누나가 거기서 같이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터이기도 한 그야말로 모든 것이 있는데 그 공간에 아웃사이더인 누군가가 들어오는 거죠. 사실은 이런 구조는 폴 토마스 앤더슨이 매번 자주 활용하는 그런 구조예요. 마스터 같은 영화, 부기나이트 같은 영화 등등까지. 그런 부분에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역학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건데 흥미로운 것은 폴 토마스 앤더슨 영화에서 일단 어떤 제국의 카리스마로 군림하는 리더가 있고 바깥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초반에 아웃사이더가 들어오게 되면 이 권력 관계가 상대가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근데 폴 토마스 앤더슨 영화에서 굉장히 재밌는 건 이 둘의 관계가 굉장히 팽팽하고 사실은 서로 호혜적인 부분도 있고 네. 말씀하신 대로 가학 피학적인 부분들까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마스터하고 팬덤 스레드가 완전히 나눠지는 한 측면이 있다면 네. 바로 마스터는 굉장히 터프한 어떤 그 톤을 가지고 있다면 팬텀 스레드는 정말 우아하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모든 배우들이 마치 손끝에 깃털 하나를 들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너무 부드럽고 유려해서 보고 있으면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굉장히 우아하면서 독창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이면서 연출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폴 토마스 앤더슨이 직접 촬영까지 맡았어요. 그런가요? 이 작품의 경우에 오. 그런 어떤 특별한 부분도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 주제 자체가 그렇기도 하니까 이 레널즈라는 남자는 자기가 어떻게 살면 행복한지 스스로가 안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화가 시작하다 보면 아침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머리를 빗는지 어떻게 옷을 입는지를 자세히 보여줍니다. 네. 아마 평생 그렇게 살았을 것이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아침 식사할 때는 어떤 빵을 먹는지, 뭐 어디까지 하는지 이런 등등까지 모든 게 정해져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습관으로 자기 하루를 통제하는 거잖아요. 네. It's ugly.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강박적으로 자기 일상을 통제하려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사실은 그 사람이 굉장히 강해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약한 구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시간 앞에서 너무 두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 앞에서 자유를 만끽하기보다는 그 자잘한 시간들을 가급적 최대한 강박적으로 반복하는 일로 채워넣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주인공이 레널즈한테 있는데 알고 보니 그런 약점, 그런 두려움의 깊은 곳에는 어머니에 대한 네. 어떤 원초적인 상실감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영화의 첫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 조아나라는 여성과 아마 이 사랑하는 연인이겠죠. 같이 네. 살게 된. 근데 아침 식사 자리에서 그녀가 뭔가 빵을 권하는데 평소 안 먹는 기름진 빵을 권한다든지 혹은 계속 내가 어쨌건 이 레널즈 입장에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끼어드는 것처럼 느껴진다든지 하니까 굉장히 짜증을 내죠. 근데 옆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있고 알고 있는 것 같은 누나가 바로 그녀를 내보내라는 얘기를 둘이서 이렇게 충고 삼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I mean, she's lovely, but the time has come. I'll give her the October dress. That's all right. 사실은 상대방에게 이제 더 이상 그런 매력을 못 느끼게 되고 자기 일에 걸리적거린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 굉장히 이기적인 예술가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서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알마가 들어오니까 초반에는 알마가 조안나 투처럼 보이게 되죠. 근데 사실은 알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레이놀즈에게 이 공간이라는 게, 이 제국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 죽음의 의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이놀즈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나는 네. 죽은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알마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알마 역시 여기에 있으면 죽음의 기운이 넘쳐 흐른다. 너무 정제돼 있고 정체돼 있어서 나는 못 견디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말하자면 맞아요.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레이놀즈의 제국에 삶의 생동감으로 가득한 알마가 들어오는 이야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한 줄을 어디서 이제 그렇게 쓴 적이 있는데, 오직 필멸의 존재만이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 영화에서 보면 결국은 두 사람이 치열하게 사랑을 두고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한 명은 예를 들어서 이제 레널즈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랑을 원하냐면 내 일과 내 다른 것들을 다치지 않은 선에서 적당히 통제되는 정도의 사랑.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약간 한자식으로 표현하면 분유의 사랑. 나눠 갖는 사랑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 요만큼은 누나한테 주고, 요만큼은 일하는 분들한테 주고, 등등등, 어머니에 대한 추억, 자기 일, 그리고 너는 요만큼 이라고 이렇게 지정하는 사람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알마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전인적인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전유의 사랑, 모든 것을 다 거는 사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일어나는 이제 두 사람 간의 사랑이 다른 사람이 과연 이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 영화의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서 나오는 방법은 뭔가 하면, 상대는 죽는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레널즈에게 너는 죽을 수 있는 존재야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필멸한다. 다시 말해서 보통은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하게 되는데, 극 중에 그런 대사도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 너는 언젠가는 죽는 존재야, 혹은 너는 약한 존재야라는 것을 선물같이 안겨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사람이 사랑을 찾게 만드는 네. 그런 어떤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싶은 네. 거죠. 사실은 여기서 이제 다니엘 데이루이스가 연기 잘할 거란 건 뭐 세상이 다 알고 공인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 비키 크리앱스 연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근데 이 캐릭터도 너무 잘 만들기도 하고 연기들 참 잘하기도 했었는데, 이 알마라는 캐릭터를 보면 처음부터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레스토랑에서 손님들에게 서빙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 데이루이스가 와서,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든 거죠, 레널즈가. 그래서 그녀에게 뭐 메모를 적은 걸 다 기억하느냐, 주문한 내용을 기억한다라고 하니까 그 메모지를 달라고 뺐습니다. 그러면 그녀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메모지를 작성해서 두 번째 메모는 직접 줘요. 그 다음에 영화의 결정적인 장면에서 레널즈가 청혼을 합니다. 청혼을 할 때 결혼해 주겠냐고 이렇게 철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네 하고 이제 말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 말을 받은 상태에서 상대방에 똑같이 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나랑 결혼해 주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알마는 굉장히 두 사람 관계에 있어서 절대 주눅 들지 않고 반드시 상대가 어떤 것을 요구하면 자기도 요구하는 그런 적극적인 여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도가 있습니다. 아주 뛰어나지만 괴팍하면서 네. 아주 창의적인 예술을 하는 천재적인 예술가가 있고, 그 옆에서 온갖 것을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 그 예술의 일부로 대상화되어 있는 뮤즈가 있는 거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알마는 전혀 그런 뮤즈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떤 사람이 의상 디자이너고 어떤 사람이 그 옷을 입는 모델이라고 해서 이 사람에 반드시 종속된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화 초반에 이제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만든 옷을 처음 입혀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 있을 텐데, 알마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평소처럼 서볼래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알마가 거기에 대해서 평소처럼 서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You should stand normally. I stand normally. Like before. What do you mean? Straight. Straight. Like that. Yeah, you didn't say that. 평소처럼 서볼래요? 라는 말은 네가 평소에 어떻게 쓰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밝게 대하죠. 내 평소를 네가 알아? 아,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날 처음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를 말을 수정하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똑바로 서볼래요? 라고 말을 하게 합니다. 뒷부분에 가면 의사한테도 비슷한 말을 하는데, Promise you the time of your life.
How do you know how my life has been? 당신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경험이 될 겁니다 라고 말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 인생을 아주 잘한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알마는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대상화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두 사람이 벌이는 굉장히 평평한 어떤 사랑의 줄다리기가 있는데 그런 게임으로서의 속성을 아주 낭만적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랑의 뒤틀린 속성 같은 것을 너무 독창적으로 잘 보여주는 영화가 아닌가 싶은 거죠. 그 사랑할 때도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지금 사랑을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그 맞아요. 과거를 알고 싶어하고 네. 어떤 사람은 과거를 숨기고 싶어 하는데 그 과거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자면 네 인생에서 내가 최고의 남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의 과거 자체를 무시하는 게 되는데 과거를 존중하되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 자체가 사랑을 이루게 하는 중요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그렇게 사랑을 대하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사랑법이 부딪히는 그런 어떤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hat is it to be human? What is it to be alive? Each person you speak to has had a childhood. Each has a body. Each body has aches. Look for what is special about each individual. Focus on that. 네, 이번에 소개드릴 작품은 아노말리사인데 스톱모션으로 만든 그렇죠? 애니메이션입니다. 저 이런 애니메이션 참 좋아하고 팀 버튼이 또 이런 거 옛날에 많이 만들었잖아요. 최근에 뭐 개들의 섬 같은 작품도 그렇죠. 이렇게 만들었었죠. 근데 저는 이 아노말리사라는 제목을 처음에 들었을 때 대체 무슨 얘기지? 아노말리사가 뭐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네. 이런 식의 제목 짓는 걸 참 좋아하는 감독인 것 같아요. 네. 특이한 제목, 약간 세상에 없는 걸 창조해내는 것 같은 그런. 존 말코비치 되기. 그렇죠. 거 그런 정말 느낌. 특이하잖아요. 네. 이 찰리 카우프만은 뭐 지난 20-30년간 뭐 시나리오 작가로서 가장 그 천재성을 드러내서 스포트라이트를 집중적으로 받은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뭐 감독으로도 활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작품에서는 듀크 존슨과 함께 이제 두 사람이 공동 감독 형태로 만든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인데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이 영화는 거의 뭐 30세 이하 관람 불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렇죠? 30세 이상이 봐야 하는 그런 영화이긴 하지만 또 약간 농담처럼. 네, 감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편적인 감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뭔가 사랑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소리를 내는 것 같은 소리 속에서 내가 아는 그 사람만 다른 소리를 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 목소리가 특별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지점이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영화죠. 그래서 이제 이 애니메이션의 형식하고도 굉장히 잘 맞아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건데요.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찰리 카우프만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찰리 카우프만의 이야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야, 정말 기발하다. 정말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할까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뛰어난 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상한 것 같은 그런 기본 아이디어를 그냥 그 속으로 사람을 감정적으로 깊숙이 끌어들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어떤 감성적인 부분 혹은 사실적인 디테일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영화가 이제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은 얘기를 드릴 수 네. 있을 텐데. 사실 설정 자체는 새로울 게 없고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인데 역시 찰리 카우프만답게 이걸 설정으로 커버를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우가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한 사람이 내잖아요. 네, 톰 누넌이 하죠. 톰 누난이 하는데 이 목소리는 남자든 여자든 네. 아이든 어른이든 똑같이 톰 누난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정 자체가 사실 이 영화의 핵심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네. 극 중에 호텔 이름 자체가 일단 프레골리 호텔인데 프레골리 망상이라는 일종의 정신질환의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한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런 망상인데 거기서 갖고 와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어떤 사랑의 속성들을 다루게 된 그런 영화들을 만들어 온 건데요. 이 영화 속에서 일단 마이클이라는 남자가 주인공인데 영화를 딱 첫 장면을 보시면 비행기를 일단 바깥에서 스케치하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비행기가 하늘을 나르는 것을 스케치한 바깥의 그냥 객관적인 쇼트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서서히 줌아웃을 사실 옆에 날고 있는 또 다른 비행기 안에 있는 마이클이 옆에 날고 있는 비행기를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처음 장면은 얼핏 봐서는 그냥 묘사하는 객관적 쇼트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뒤로 가게 되면 이게 주관적 쇼트구나. 다시 말해서 그걸 바라보는 마이클의 시선이 중요하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실제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마이클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모든 인물들의 얼굴이 똑같다라고 표현되는 것도 사실은 마이클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네. 심리적으로.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첫 장면에서는 청각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가 똑같이 들리는 효과가 있다면 영화의 끝에 가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보이는 것 같은 시각적 효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주관적인 청각의 시점, 주관적인 시각의 시점 같은 것들을 굉장히 절묘하게 섞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람의 고유성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오직 이 사람만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아무리 매력 있다 할지라도 그 고유성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사랑이 성립할 수 없잖아요. 그건 다른 관계가 될 텐데 바로 그런 것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프레골리 망상이라는 것을 갖고 와서 사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남자건 여자건 관계없이 다 똑같은 얼굴을 갖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익명의 존재로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일 것이고 그랬을 때 오직 리사라는 사람만 다른 목소리를 갖고 있고 다른 얼굴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고유성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나에게 와서 정말 특별한 누군가 단 한 명이 되는 거죠. 그것을 굉장히 흥미로운 형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리사라는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직업도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직업이 뭐냐면 고객을 응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사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이지만 사실은 똑같은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목소리로만 존재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실제 만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는 게 어쩌면 리사의 직업이라면 굉장히 사랑의 속성과는 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2 apple mojitos. Thank you. You're welcome. And one more Belvedere martini for the gentleman. Thanks. To us. 이 영화에 등장하는 마이클은 사실은 굉장히 기분 나쁜 남자예요. 네, 영화에서 보면 일단 직업적으로 고객 서비스 전문가인데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기적이면서 냉소적이고 아주 무기력하고도 이렇게 좀 대하죠. 초반에 보면 이제 룸에서 룸서비스를 시킵니다. 룸서비스를 시키는데 자기가 룸서비스를 시키고 나서 응대받는 상대방이 뭔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안 끝났어요. 근데 자기 말은 다 끝났거든요. 전화를 바로 끊어버리는 장면 같은 게 minutes, which will make it 9:48. Thank you. Thank you.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 보면 호텔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돼서 이제 프런트에서 객실을 얻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아주 친절하게 객실에서 이렇게 응대를 하는데 타이핑을 하면서도 상대방 얼굴을 뚫어져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 입장에서 기분 나쁜데 이것은 마이클의 내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 사람이 왜 나를 저렇게 보지? 라는 것이 영화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이 된 건데 이런 방식으로 마이클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말을 섞기를 싫어하고 귀찮고 근데 고객 서비스 전문가로 거기에 대해서는 발언을 하는 굉장히 모순적인 남자인 거죠. 네. 이 마이클이라는 남자가 네. 신시내티에 오게 됩니다. 네. 강연 때문에 오게 됐는데 신시내티에는 10년 전에 자기가 떠난 여자가 살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 네. 여자에게 전화를 하게 돼서 만나게 돼요. 그때 이 마이클의 정말 치졸한 면모 같은 게 그대로 드러나는데 네. 왜 떠났는지 자기는 잘 몰라요. 근데 상대방은 너무너무 고통받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나중에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데 마이클 스스로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두를 잃고 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약간 자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한 에고이스트의 어떤 발언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모두를 나쁘게 만드는 존재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상대방은 생각을 하지 않는 존재라는 걸 스스로 반성하는 듯하지만 자기 내면의 철벽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나쁜 에고이스트 같은 전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노말리사 같은 영화를 보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기분 나쁜 주인공이 등장하는 네. 아주 잘 만든 영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쪽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 남자가 이제 하는 행동들 같은 것을 보시게 되면 이제 벨라를 불러오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네. 아마도 이쪽에서 거절을 해서 그 관계가 끊어졌을 것이고 상대가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옛날에 사랑했던 관계니까 벨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진짜 우리 관계가 특별한 사이인 줄 알았어 라고 말하는데 그래 근데 뭔가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 라고 남자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과연 무엇이 변하고 상황이 변한 건지 사람 마음이 변한 건지 등등까지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벨라의 이야기가 뒷부분에서 만나려는 리사의 이야기로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리사가 그렇게 돼서 한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면 벨라처럼 되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벨라는 리사의 미래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 대체 가능한 관계가 되는 건데 과연 리사는 그런가에 대한 얘기가 이제 부분에서 펼쳐지게 되죠. And I got a grande mocha frappuccino. Emily got a grande chai. 저는 이 클로즈업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 장면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벨라와 둘이 만났을 때 벨라는 계속 약간 부끄러워하면서 소매 속에 손을 감춰요. 부끄러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이클은 계속 칵테일의 그 잔에 스템, 그러니까 줄기를 돌리는 클로즈업이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마이클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사람은 계속 이렇게 돌리면서 눈치를 보고 간을 보고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 머리를 굴리고 있다는 게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클로즈업 장면이 이 마이클과 벨라의 내면의 풍경 같은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목이 아노말리사인데 아노말리라는 말이 극중에서도 나오지만 변칙의 뜻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 이름이 리사니까 두 개를 합쳐서 아노말리사라고 남자가 명명해 주니까 리사는 너무 자기를 그렇게 말한 사람이 처음이니까 거기서 기쁘게 생각하는데 리사는 사실은 이렇게 눈 옆에 상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머리를 이렇게 내려서 그 상처를 감추는데 눈 옆에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흉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눈 옆에 상처로 보여지는 다른 사람과 다른 변별점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고유성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이제 상처를 알아봐 준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이 남자는 이 남자가 굉장히 불쾌한 주인공이지만 이 남자의 또 진실도 있기는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탄하는 장면들 같은 것도 영화 속에 등장하고 네. 뭐 그런 데 감동해서 눈물을 흘릴 줄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사랑을 하는 그 방법이 계속 반복적으로 패턴화되어 있고 결국은 그 끝에서 권태에 부딪히는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영화는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죠. 아노말리사라는 제목에 어쩌면 마이클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사람을 변칙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아, 저 사람은 내가 그렇죠. 봤던 그 누구와도 다른 사람이야. 네. 변칙적이고 내 규칙과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아노말리사라는 이름을 붙여주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변칙과 규칙이 익숙해지면서 사실 굉장히 일상화되는 순간 사랑이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을 떠나게 되는 그 반복 자체가 어쩌면 마이클의 속성 같은 것들이 있는 건데 아노말리사라는 제목 자체가 맞아요. 마이클의 사랑에 빠진 순간을 표현해주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엔 오직 너만이라는 말이 있고 세상 누구라도라는 말이 있다고 치면 이 말이 오직 너만이 하면 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그게 세상 누구라도라는 말이 되면 사실은 그 사랑은 와해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데서 벌어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권태로운 어떤 이기적인 사랑의 속성 같은 것을 아노말리사라는 영화가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는 네. 거죠. 이렇게 평범하게 가면 찰리 카프만 영화가 아닌 것 같아서 후반부에 가보면 역시 아 이래서 찰리 카프만이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꿈 장면 같은 것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기괴하기도 하고 그렇죠. 내가 마치 악몽을 꾸면 저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뭐가 부서지고 빠지고 이런 장면들 보고 있으면 굉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건 굉장히 특징적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한 번도 애니메이션 세계에서 보지 못한 이야기를 네. 다룬 것 같은 그런 이색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편의 영화를 비교하게 되는데요. 네. 어느 영화를 더 좋아하실지 감은 두 편의 오는데. 영화 네, 다 좋고요. 두 편의 영화 모두 습관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사랑의 방해물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사랑을 하려면 나를 버리고 습관을 버릴 때 상대방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저는 팬텀 스레드가 좀 더 우아한 느낌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가학과 피학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좀 의미 있는 영화였던 것 같고 최고 장면은 아노말리사에서 고르고 싶은데요. 아노말리사에서 리사가 노래를 부릅니다. 신디 로퍼의 Girl Just Have a Wanna Fun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And girls, they wanna have fun. Oh, girls just wanna have fun. Some boys take a beautiful girl and hide her away from.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리사가 아주 우울한 듯한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 노래를 부르는데 아, 저 가사가 저런 가사였구나. 그리고 태양 아래를 걷고 싶어라는 가사를 이야기하는 리사의
그 노래를 듣고 있는데 굉장히 마음이 울적해지기도 하면서 또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녀는 그러고 싶은데 사실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아왔던 그렇죠. 것이고 Oh, girls, they wanna have fun. Oh, girls, just wanna have fun. 자 그리고 저는 이제 두 편 중에서 아까 뭐 한 말이 있으니까 네, 이미 다 스포일러를 해버렸는데 올해 최고 영화가 저는 팬텀 스레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다음 주 2018년 특집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시면 예고편이구나. 네, 그래서 팬텀 스레드는 뭐 사실 1분의 망설임도 없이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 걸작이라고 생각하고 1분은 시간이 필요하구나. 네. 1초의 망설임도 아니고 1분의 망설임이라는 건 이게 다 1분 브리핑의 폐해입니다. 네. 아노말리사를 약간 배려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네네네. 자 그리고 고르는 최고의 장면은 저도 아노말리사에서 고르고 싶은데 아까 말씀을 해버리셨어요. 진짜요? 악몽 장면. 네, 영화에서 이제 악몽을 다루는 방식인데 꿈속에서 실제로 약간 그런 꿈을 꾸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정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모든 사람의 얼굴이 다 똑같고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논리적이면서 이상하고도 기괴한 꿈이잖아요. 그런 꿈들을 보면 와, 어떻게 저런 걸 저렇게 묘사할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감탄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면 신체가 훼손된다거나 네. 내가 비논리적으로 책상 위를 막 걸어 다니고 뛰어다닌다든가 또 돌아봤는데 여기 있던 사람이 돌아봤는데 또 있고 이런 식의 악몽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 악몽을 정말 리얼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음 주 특집을 제외하면 저희 올해 사실상 네 마지막 그렇죠? 다음 주 이제 특집 마지막이란 말 하지 마세요. 뭐예요? 시청자분들 싫어하세요. 깜짝 놀랍니다. 올해. 올해. 마지막 2018 올해 년. 내년에 또 볼 거니까. 네. 자, 팬텀 스레드, 아노말리사 두 편 소개드렸습니다. 둘 다 참 멋진 영화라서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쓸쓸하기도 하고 네, 연말에 보기 참 좋은 영화이기도 하네요. 이렇게 또 한 해를 우울하게 끝내고 다시 또 2019년을 밝게 또 시작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BTV에서 두 편의 영화 보실 수 있고요. 사랑과 습관을 주제로 한 오늘 주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